예전에는 역사적인 사실에 굉장히 신경을 쓴 사극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허구의 상상력이라든지 감각적인 영상을 지닌 퓨전 사극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와 드라마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상상력이 더해진 스토리를 관객들이 이제는 즐길 줄 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그런 좀 고증에 상관하지 않고 허구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 영화가 개봉을 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네,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바로 그 영화 준비했는데요. 다양한 장르가 복합된 퓨전 사극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바로 그 작품 임금님의 사건 수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과거에 장원급제한 신입사관 윤희서. 궁 생활에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윤이서라 하옵니다. 그런데 그가 모셔야 할 임금 예종.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만. 어딘가 좀 남다릅니다. 대책을 시덥지 않은 말투는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늙은이처럼. 어? 그대가 가르쳐준 것이오. 아니옵니다. 눈 감아라. 예. 듣지 아니 아주 재미난 재주가 있다던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아무튼 독특한 재주가 있는 윤희서는 특별히 왕의 직속 사관 오보로 궁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가 보기엔 내가 네 놈도 똥구멍이나 찔려고 사관 된 줄 아냐? 생각보다 입이 아주 더럽구나. 사관의 기본이 뭔지 아느냐? 오보. 사대문 밖에도 저 허수아비가 나타났대. 그러던 중 한양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심상치 않은 사건까지 일어나는데요. 예종은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직접 확인해 나섭니다. 업화가 사람의 머리를 태울 것이고 사소한 헛소문 같으냐? 따라와라 오보야. 예. 과학적 지식과 견문을 총동원하는 모습이 마치 CSI 수사대 같지 않나요? 흥미롭구나. 사건을 쫓는 임금, 임금을 보좌하는 신입 사관, 두 사람의 유쾌한 과학 수사.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남남 케미에 주목을 해야겠는데 마치 저희처럼. 그렇죠. 예종 역을 맡은 이선균 씨 하고요. 신입사관 윤희서, 이 영화에서는 오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오보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 역을 맡은 안재홍, 이 두 배우의 콤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특히 첫 장면에서 이 두 캐릭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쭉 시작되면서 대충 요런 어떤 콤비고 네네. 요런 분위기로 영화가 진행되겠구나. 관객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캐릭터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희서를 맡은 이제 안재홍 배우 같은 경우 족구왕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 영화에도 살아 있는데요. 학식 좋고 가문 좋고 체육도 좋고 인물 다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가문도 뛰어나죠, 학식도 좋죠. 더군다나 비상한 재주가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보면 그걸 잊지 않는 기억력이 굉장히 비상해서 예종이 굉장히 좀 뭔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애가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맛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갔기도 하고. 예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식이 해박합니다. 약간 네. 과학자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요, 당연히. 네. 무예도 잘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왕이다. 완벽하군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호기심 많고 능글거리고 그런데 허세가 좀 있어. 그리고 말보다 발이 빨라.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네네네. 그리고 입만 열면 독설에 약간 구박도 잘하고요. 약간 엉뚱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제법이구나. 다재다능하면서도 아주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 스타일.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 뭔가 이렇게 새롭거나 한 사극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다만 새롭다고 생각한 건 바로 예종 역할.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 한국엔 굉장히 많잖아요. 예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상당히 현대적이다.
어서 오시오. 조선시대 왕인데 상당히 네. 현대적이다라는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고요. 네네. 재위 기간이 1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조선 8대 그동안 잘 임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종이. 되게 짧았죠. 세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신숙주,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스승님 견제를 말씀이 받고요. 그래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다고 하네요. 재위 기간이 짧은 만큼 안타깝게도 뭐 남긴 업적 이런 게 사실 많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남긴 게 많지 않고 사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종을 가지고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더 많은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직접 추리를 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임금님의 사건 수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고증에 철저한 사극보다는 퓨전 사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스토리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종과 윤희서 두 사람의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케미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영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아이 진짜!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이 사극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추리극에 가깝기 때문에 연상되는 그런 콤비가 있죠. 그렇죠. 바로 셜록과 왓슨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예종과 윤희서가 셜록과 왓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윤희서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 BBC 드라마의 셜록에 나오는 셜록 같은 경우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기억의 궁전이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닮은 면도 있고 좀 차별화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김명민, 오달수 콤비가 돋보였던 조선 명탐정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러겠네요. 일단 코믹 추리극이라는 점이 아주 잘 맞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예종이 추리, 윤희서가 약간 개그 담당 그렇죠. 이런 점도 아주 닮아 있고 명탐정 콤비의 코믹 탐정극이라는 어떤 소재 이런 면에서 두 영화가 아주 밀접하게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명탐정과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조선명탐정에서 그 콤비들은 궁궐 밖에 있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근데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 예종과 윤희서 같은 경우는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조선 궁궐의 추리극이다라는 것을 또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선균 씨와 네. 이 안재홍 배우 특유의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서는 비록 퓨전 사극을 표방하고 있지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작품이다. 아. 그래서 친숙할 수 있지만 네네. 누군가에게는 너무 친숙할 수 있다. 아. 이런 거는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예종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느낌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 정확하네요. 왜냐하면 임금이니까 지위도 높죠. 돈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들 수도 있죠. 왕인데. 그렇죠. 무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마 또 그런 면이 이 임금님 자체가 슈퍼히어로와 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퓨전 사극과 어울리는 그런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토니 스타크처럼 약간 뭐랄까 미워할 수 없는데 재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도 상당히 재수 닮아 없다가 있고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처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다 픽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상력이 100분 발휘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사실에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종의 형이죠. 의경세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요.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고요. 네네. 당시 개국공신들의 어떤 막강한 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역시 역사적인 팩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감독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서 거기에 그렇죠. 재미를 주입시킨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백성들 사이에 기괴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음을 괴소문과 기이한 전하께서도 사건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종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데요. 근거 없는 헛소문은 국법으로 금하고 자성군을 중심으로 한 영모에 대한 소문 또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자성군이라고 했나? 게다가 예종의 조카 자성군을 향한 음모까지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 방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걱정했던 대로 자성군에게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전하, 간밤에 자성군께서 납치된 듯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잘하면 제가 자성군 마마를 용상에 앉혀드릴 수도 있고 용상이라니 어디서 감히 그런 마마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고 왕이 되라 그러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왕위 찬탈 음모를 꾸미는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네요. 이 위기 상황을 예종과 이선은 한영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슈퍼히어로 같은
셜록과 왓슨 콤비 같은, 그리고 조선 명탐정 같은 영화다. 계속 이렇게 맞고만 있을 셈이냐?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재밌고 유쾌한 2시간을 원한다면 최선의 선택일 작품이다. 흥미롭구나. 폐허를 목격한 낮에는 얼렁뚱땅 임금님, 밤에는 비밀수사 명탐정. 북 넘고 담 넘어 사건 해결하는 궁궐 콤비의 활약. 조선 최초 과학소사, 사건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간다.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작품을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아까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은 경성 배경의 시대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성이라는 게 최근에 충무로의 핫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경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 일본 문화가 있을 것 그렇죠. 맞아요.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 문물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더 큰 매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서스펜스 스릴러물 석조저택 살인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찌감치 충무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석조저택 살인사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해방 후 경성, 거대한 석조저택에 빵! 총성이 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고의 재력가가 체포됩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자괴입니다. 꽤 많은 피가 묻었군요. 사람 피였습니까? 네, 혈액형은요? A형입니다. 그의 혐의는 바로 증인에게 살인. 전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신고한 증거들. 하지만 피고인과 최승만이 사체도 처음 증인도 만났다. 신고자도 함께 없는 상황에서 법정 공방은 치열하기만 합니다. 운전기사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죽은 사람이 피의자의 운전수였다는 것만이 연결고리일 뿐.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대답하세요, 살해 동기가 피고인. 없는 상황. 피고인은 처음부터 죽은 이와 최승만을 알고 피의자는 있었죠?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얽히게 된 걸까요? 피고인에겐 정당한 사업체나 명백한 수입원이 없습니다. 당신 재산의 비밀을 최승만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최승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 혹시 그의 재산을 노리고 벌어진 일이 아니었을까요? 검사님은 비밀스런 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내가 왜? 영화 석조저택 살인 사건 시작합니다. 경성을 배경으로 했던 한국 영화는 그 유행의 시기가 2번 있었거든요. 아하. 첫 번째 시기 같은 경우는 2007년과 2008년인데 기담을 필두로 해서 모던보이라든지 라디오데이라든지 원스 어폰 어 타임 같은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 성공을 하면서 아가씨라든지 밀정이라든지 덕혜옹주라든지 경성학교 같은 작품들이 또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경성이라는 지명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는데 네. 1910년 일본 침략 이후 한성을 고친 서울의 옛 이름이죠. 일제감정기 경성은 혼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가 싹 텄던 시대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고 약간 이국적인 어떤 배경을 원한다고 하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성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혼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굉장히 충돌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전통과 근대가 만나는 시기였죠. 거기다가 한복을 입는 사람,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한 시대상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2007년과 8년에 나왔던 영화들은 그런 혼란한 시대상을 경성을 배경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면 최근에 경성 배경의 영화들은 이 경성이 가지고 있는 이국적인 풍광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조저택 살인 사건은 그런데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 에스 벨린저의 이와 손톱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요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뉴욕 배경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조저택 살인 사건 한국 영화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국적인 풍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디죠? 뭐 경성? 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바로 경성에 어울렸기 때문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석조저택 살인 사건이 이 원작의 경성을 굉장히 좀 잘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석조저택가 같은 미술적인 면이 굉장히 잘 살아있잖아요. 아하. 아마 그것이 또 이 영화가 주는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와 손톱 이 소설은 일단 소설로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그렇죠.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20세기 최고의 서스펜스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고요. 영화도 서스펜스 스릴러의 구조를 아주 잘 따라간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고요. 그쵸. 두 남녀의 러브 스토리가 일단 있고 경성을 네. 배경으로 맞아요. 그리고 또 법정 공방 씬하고 그리고 그 법정이 있게 한 실제 사건 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차 편집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잃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론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떤 반전인지 봉인해야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여튼 소설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또 한국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성공적이었던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정하연이라는 여자의 죽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판을 둘러싸고 이석진과 남도진이 쫓고 쫓기는 그런 두뇌 대결을 펼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고수와 김주혁입니다. 고수 씨의 연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초반에 이제 정하연 씨와 달달한 로맨스를 선보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그냥 제 방을 같이 쓰는 게 어때요? 네? 전 매일 이 시간까지 일하거든요. 마술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중후반부에는 이제 애인의 복수를 위한 어떤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는 또 야수의 면모도 보이다가도 복수를 위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저기 붙어 있어. 전화도 시킬 일 있으니까. 극중 이제 고수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주혁인데요. 네. 말하자면 악역인 거죠. 근데 김주혁 배우가 최근에 들어서 악역 연기에 굉장히 좀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얼굴로 악역하니까 네. 이상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공조에서 북한군 특수정예부대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거기서도 사실은 이 동판을 훔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였는데 네. 석조저택 살인 사건에서 동판을 가지고 네.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가 동판 받아오는 대로.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 김주혁 씨가 맡은 악역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김주혁이 연기한 이 남도진 인물 같은 경우는 영화의 3분의 1 지점에 등장을 하는데요. 낙댐 슈뚜르강 비테지. 그때 고수가 운전하는 택시 뒤에서 모습을 쓱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 김주혁 배우는 너무나 만족스러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요, 굉장히 좀 무서우면서도 확실히 좀 인상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 고수 씨가 남도진 역할을 좀 탐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 악역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감독한테 네. 좀 이렇게 내가 해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역이나 열심히 해. 원래 연기가 변화가 많은 쪽이니까 이쪽을 좀 충실히 해달라라는 네.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만한 거리들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무난한 형태로 가가지고요, 좀 클래식한 맛이 또 그 딴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영화 보면서요, 지루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시는데 그렇게 망설임은 없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최승만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이라도 하길 바라는 겁니까?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를 더 이상 증명하지 못하고 잠시 휴정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남도진을 그냥 풀어주게 생겼네요. 아직도 못 찾았나? 시체를 봤다는 그 저 친구자 말이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죠. 뭔가 유리한 증거를 찾았나요? 확실한 증거여야 할 텐데요.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새로운 증인이라 설마 최초의 신고자를 찾은 걸까요? 찾았습니다. 최초의 신고자를. 드디어 남도진이 감옥에 가게 될까요? 최초의 신고자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린 서스펜스 스릴러 무비. 치밀하게 계획되고 잔인하게 실행된 살인 사건.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설계한 속임수. 영화 석조저택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영화 임금님의 사건 추적은
두 남남 콤비의 활약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코믹하게 다가왔고요. 영화 석조조셉 살인 사건은 진실이 밝혀질수록 안타까움에 마음이 저릿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사건을 해결해가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면모들이 많았는데요. 개봉 시기도 비슷했고 추리극을 표방하고 또 시대극이라는 점도 있고 남남캠이라는 점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저는 이 영화들을 통해서 네.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뭔가요?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당신 멘트 훔쳐간 거 봤어? 야, 뭐 본 거예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